자, 오늘은 좀 이상한 장면 하나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어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김민석 후보가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후보님이 말한 그 반명, 그거 정청래 후보 얘기 아니냐. 이거 뭐 어려운 질문입니까? 맞다, 아니다. 둘 중 하나예요.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해하려면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도 일부 있었다고 본인도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각각의 핵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물어요. 그래서 반명은 정청래 후보 아니냐. 그러니까 김 후보가 인정을 합니다. 행태에 있어서 반명, 분열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소지를 정청래 후보가 명확히 제공했다고 본다. 인정한 겁니다. 반명은 정청래다. 분열주의도 정청래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신천지와 연결시킨 것은 아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김민석 후보가 출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셋의 습자 개입을 검증하는 것이다. 삼자 연합이라고 했어요. 연합. 그러니까 A와 B와 C가 손을 잡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A도 정청래고 B도 정청래인데 C만 정청래랑 상관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 산수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연합인데 A랑 B가 정청래면 C만 슬쩍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왜 셋을 묶었어요? 왜 하필 연합이라는 단어를 골라 썼습니까? 지금 8월 17일 전당대회가 열흘 남았습니다. 순회 경선 1주차가 끝났고 두 후보 격차는 1200표 남짓.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이 살얼음판에서 유력 후보 한 사람한테 종교 단체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연결한 적 없다고 해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날짜별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단순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판을 둘러싼 언론들의 아주 기괴한 풍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천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날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알아야 판단이 되거든요. 첫 등장은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 개입에 대한 검증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다들 딱 한 사람 얼굴을 떠올렸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 다음이 7월 27일입니다. 충북도당 당원 간담회. 여기서 김 후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 개입을 경고하는 걸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건 궤변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붙여요. 불조심하라고 외치면 그게 방화냐? 불조심이라. 이 비유 잘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정청래 후보가 이걸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8월 5일 2차 TV토론이 열립니다. KBS와 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로 생중계됐죠. 여기서 김 후보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정 후보를 몰아붙입니다. 신천지의 조직적 경선 개입을 경계하자는 게 과연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냐? 신천지를 경계하는 게 징계받을 일이냐?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당해서 쫓겨나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왜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개입을 보호하느냐? 보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은 당 대표 후보한테요. 그럼 정청래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근거를 대라.
의혹을 제기하려면 육하원칙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를 못 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 후보가 신천지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우리 당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계속 받으면서 공격당하고 있다. 이건 당의 존립을 위험하게 만든 해당 행위다. 자, 여기서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대목을 말씀드릴게요. 김민석 후보가 근거로 뭘 댔는지 아십니까? 방송인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박시영 씨도 언급했다. 그리고 정 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이걸 막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제기한 의혹의 근거가 왜 남의 입입니까? 김어준이 말했다는 게 근거예요. 그러면 김어준 씨가 앞으로 하는 말은 다 민주당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까? 최민희 후보가 법안 발의한 게 근거라고요. 그건 오히려 친정 쪽이 신천지 문제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증거잖아요. 자기가 든 근거가 자기 주장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 후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본인 생각을 말하라. 그리고 어제 8월 6일 김 후보가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합동수사본부 수사도 진행 중이고 내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아무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했겠느냐. 들으셨습니까? 계엄을 예상했으니 이번에도 믿어달라. 그게 근거예요. 근거는 여전히 없고 나를 믿어라 이겁니다. 수사 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정청래 후보와 그 수사를 이어주는 고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건 그냥 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날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이게 아주 통쾌해요. 근거를 대지 못하면 그건 허위 신고다. 그리고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고 항변하는데 허위로 신고하면 사람들 놀라서 대피하고 소방관들은 헛출동하고 그러면서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나쁜 사람은 뽑지 말자. 김 후보가 던진 불조심 비유를 정 후보가 허위 신고로 되받아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게 정청래구나. 그리고 정 후보는 앞서 이런 경고도 해뒀습니다. 내가 당선되고 김 후보가 끝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김 후보를 상대로 윤리 감찰을 지시하겠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제가 각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공개된 자리에서 카메라 앞에서 본인들 입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안을 두 후보 사이의 진흙탕 싸움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교분리 원칙입니다. 이건 정당법 이전의 헌법 조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같은 당 경쟁 후보를 향해 특정 종교 단체와 비밀 연합을 맺었다는 취지의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출마 선언, 당원 간담회, TV 토론, 라디오까지요. 그러고는 정작 근거는 못 댑니다. 이게 밖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 민주당 전당대회에 종교단체가 개입하는구나. 민주당 안에 그런 세력이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 본인이 그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내걸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언 하나로 누가 제일 신났겠어요? 국민의힘이죠. 민주당 물어뜯을 소재를 늘 찾아다니는 언론들이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재료를 손질해서 접시에 담아 갖다 바친 겁니다. 그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물론 김 후보 쪽 논리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정치권 침투는 이재명 대통령도 경계해야 한다고 하셨고 수사 당국의 우려도 있었다. 그 말 자체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특정 종교 조직이 정치에 손을 뻗는 문제. 이건 우리 사회가 계속 감시해야 할 사안이 분명하죠. 그런데요. 일반론으로 경계하자는 것과 우리 당 경선에서 앞서가는 후보를 콕 집어 그 세력과 묶어버리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앞에 것은 원칙이고 뒤에 것은 공격입니다. 공격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와야 해요. 그게 정치의 기본입니다. 증거 없는 공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함이라고 부르죠. 더 이상한 건요. 이 신천지 카드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캠프 관계자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옵니다. 방송에 나와서 신천지 문제를 거론했던 사람들조차 왜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캠프 안에서도 설명이 안 되는 카드를 후보 본인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선거 전략으로 봐도 이건 완전히 실패한 수예요. 왜냐? 지금 판이 박빙이거든요. 1200표 차이입니다. 이런 국면에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층이 등을 돌립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한 당원들이 저건 좀 심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표는 반대로 갑니다. 실제로 1주차 경선이 끝난 뒤에 김 후보 측 공격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거티브는 원래 쫓아가는 쪽이 쓰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왜 톤을 줄였을까요? 안 먹혔다는 걸 본인들이 먼저 알아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는 신천지를 경계하자는 게 왜 징계받을 일이냐고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요. 정청래 후보는 신천지를 경계하지 말자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 후보가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나를 걷기에 갖다 붙였으면 근거를 대라. 이겁니다. 질문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논점을 슬쩍 옮긴 겁니다. 신천지를 경계할 거냐 말 거냐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왜 정청래를 신천지랑 묶었느냐? 다들 그걸 묻고 있는데 답을 안 합니다. 열흘째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 뉴스를 좀 보셨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판을 10년 넘게 봐왔는데 이런 그림은 처음 봅니다.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족벌 언론, 독립 언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누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늘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놓고는 이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로 한 방향을 보고 있어요. 성향과 상관없이 대동단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하필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후보를 상대로요. 정청래 후보 지지 선언이 호남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 기초단체장들, 시민단체들. 그런데 기사 한 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도 조용해요. 반대로 김민석 후보 쪽 소식은 어떻습니까? 쏟아집니다. 분석 기사에, 인터뷰에, 전망 기사에. 지명과 화면이 아주 넉넉해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이건 사실상 언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당원이 뽑는 선거인데 당원 아닌 사람들이 방향을 정해주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히려 웃음이 납니다. 왜냐? 우리 당원들은 이 패턴을 이미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한명숙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고, 조국이 그랬고, 추미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언론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온갖 프레임을 씌우고 온갖 의혹을 얹었죠. 그때도 언론이 밀어주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당원들은 그때마다 언론이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답을 냈습니다. 매번요.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일방적인 보도, 저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신호라고 봅니다. 아, 이번에도 그 시간이 왔구나.
언론이 저렇게 한 사람만 사람 감싸고 돈다는 건 그 반대편에 언론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ET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한번 자세히 다뤘던 그 문제예요. 어제 아이뉴스 24가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자,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눈물 흘리게 한 김민석은 사과해야 한다. 정청래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기사를 봤는데 김민석 사과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은 매체는 사실상 여기가 유일하다시피 했어요. 그 하나 찾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팩트와 해석을 구분해서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원론적인 당부로 들리지 않았어요. 성역 없이 고치라는 말,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말, 지금 어떤 정책이 국민 계좌에 실제로 손실을 내고 있는지, 그걸 누가 추진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상 주의를 주신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대통령께서는 이 사안을 두고 저항이 있더라도 고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저항이라는 그 단어에 한참 눈이 머물렀어요. 대통령 본인이 처음부터 알고 주도한 정책이라면 저항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저항은 밖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따로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지난 D차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정 후보가 남긴 정리는 이랬어요.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무지하고 무능했고 계속 대통령을 팔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제일 아픈 건 사과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돈을 잃었어요. 실제로요. 정책 하나 때문에 계좌가 녹아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한 쪽에서 아직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신천지 의혹을 제기할 시간은 있고 사과할 시간은 없습니까? 자,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감정 빼고 냉정하게요. 1주차 순회 경선이 끝났습니다. 먼저 충청권. 여기는 사실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결과는 김민석 후보가 45.05%로 앞섰습니다. 격차는 0.44%포인트. 표로는 300표가 조금 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과 나왔을 때 좀 철렁했어요. 상대는 조직이 탄탄하고 언론이 밀어주고 있고 총리를 지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정청래 후보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청에서 더블 스코어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확실히 밑바닥 민심, 자발적인 권리당원들은 정청래더라. 조직과 발의 싸움이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조직과 바람. 이 표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부산, 울산, 경남,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후보 25,189표 46.65%로 1위. 김민석 후보 23,675표 43.85%. 송영길 후보 512 9표 9.5%. 지역별로 뜯어보면 울산에서는 김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당원 수가 훨씬 많은 부산과 경남에서 정 후보가 이겼어요. 부산은 48.76대 43.28, 경남은 46.08대 43.38이었습니다. 두 권역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청래 후보 55,518표 45.51%, 김민석 후보 44307표 44.52%, 격차는 111표
0.99%포인트입니다. 121표. 이게 얼마나 얇은 차이인지 감이 오십니까? 웬만한 지역 한 곳의 투표율이 몇 퍼센트만 움직여도 그냥 뒤집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전당대회는 선호투표제입니다. 1순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반이 안 나오면 3위 후보의 표를 2순위 기준으로 재배분합니다. 그러면 송영길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승부를 가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송 후보 지지층에서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택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조사가 있어요. 그 수치를 그대로 대입해 재배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김민석 후보 52%대, 정청래 후보 47%대로 뒤집힌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답니다. 이건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추산치입니다. 당이 발표한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순회 경선에서 공개되는 건 시도별 1순위 득표수와 득표율 뿐입니다. 게다가 2순위를 물어본 조사 대상도 권리당원이 아니라 일반 지지층이었어요. 권리당원과 지지층은 성향이 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52대 47이라는 숫자를 결과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실제 재배분은 8월 17일 그날 확인됩니다. 다만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안심할 수 있는 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1순위에서 앞서고 있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남입니다. 호남권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대략 50만 명입니다. 전체가 152만 명 정도니까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서울 25만여 명과 경기 33만여 명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예요. 여기서 갈립니다. 사실상 여기가 결승전입니다. 그래서 세 후보가 지금 전부 호남에 내려가 있어요. 정청래 후보는 광주 말바우 시장에서 시작해서 지체장애인협회, 소방공무원, 개인 택시조합까지 하루 종일 간담회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무현의 눈물을 닦아줬던 광주의 자부심을 기억한다. 정청래를 지켜달라. 정 후보는 이번 판을 2002년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때 조직도, 대세론도, 언론도 전부 이인재 쪽에 있었어요. 노무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답을 냈죠. 그 한 번의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조직과 바람. 지금 정확히 같은 구도예요. 조직과 언론은 저쪽에 있고 바람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에게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반명과 분열주의가 정청래라면 3자 연합의 나머지 한 자리인 신천지는 대체 누구입니까? 육하원칙으로 답해 주십시오. 남의 입 말고 본인 입으로요. 둘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실제 손실을 본 국민들에게 언제 사과하실 겁니다.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만약 끝내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께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언론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감싸고 돌 때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호남 경선 결과가 나온 뒤에 찬세를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